자, 헤로와 레안드로스의 이별이라는 작품입니다. 기원전 4세기 또는 5세기의 그리스 시인 무사이오스의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헤로라는 여인이 있거든요. 여기선 등장하진 않아요. 아프로디테의 여사제입니다. 그리고 세스토스 탑에 사는데 레안드로스가 이제 주인공, 여기 이 해협을 건너기 위해서 이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라는 여인과 레안드로스의 사랑 이야기긴 해요. 이 아시아의 아비도스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멀리 보이는 탑 보이잖아요. 여기가 그 무어탑이라고 해서 지금의 튀르키예 이쪽의 그 탑을 암시하죠. 근데 이 둘이 이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남자가 밤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해협을 건넜대요. 그 여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인이 멀리 탑에서 등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불을 딱 밝힌 거예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그런 사랑을 했거든요, 밤마다. 근데 어느 날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밝히는 불이 꺼진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 레안드로스가 익사를 했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이 여인 헤로도 역시 죽었다는 슬픈 사랑 이야기. 터너의 그림에서는 그런 극적인 장면은 나오지 않고 이 레안드로스, 이 남자가 이 해협을 건너기 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화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큐피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램프와 횃불을 들고 밝혀주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옆에는 하이맨이라는 인물이 있고 큐피트를 암시하는 이 화살이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이 모습이 어떤 그림인지가 좀 불확실하죠. 뭔가 되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거든요. 오른쪽을 보면 뭔가 귀신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모습들이 바다의 요정을 아주 작게 그린 거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몽환적인데 앞으로 일어날 두 남녀의 불길한 결말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조제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 하면 영국의 낭만주의 풍경화가로 유명하죠. 이런 그리스 신화보다는 우리에게는 뿌연 안개 같은 그런 풍경화가 더 유명하거든요. 특히 바닷가에서 안개 낀 듯한 그런 몽환적인 분위기 연출을 되게 잘하죠. 인상주의가 이 윌리엄 터너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모네가 터너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터너가 활동했던 시대가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됐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도시 근교의 풍경화를 보면 약간 뿌연 미세먼지 같은 가시거리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기오염이 되게 심해지는 거죠. 19세기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렸던 화가죠. 근데 드물게 그래서 신화를 모티브로 그린 조제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의 풍경화이면서 그래서 신화이죠. 예, 좀 드문 그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터너의 그림과는 조금 다른 익숙하지 않은 그림이기도 하죠. 근대 화가 낭만주의 때부터 아주 유명한 화가들 작품이 하나씩은 다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 조심해야지 이제. 영국의 낭만주의 시대 때 화가. 근데 저 분위기로 따지면 상징주의적인 몽환적인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 헤로와 레안드로스의 이별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 사심이 담겨있는 별표 별 2개로 올렸습니다. 풍경화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네, 목가적인 분위기 풍경화를 너무 잘 그렸던 장 바티스트 카미오 코로. 이 화가 역시 사실주의 풍경화 했을 때 카미오 코로 얘기하면 사람이 좀 격이 달라 보이죠. 네, 이 화가 찐입니다, 정말로. 자, 일단은 장 바티스트 카미오 코로 하면 그림을 일단 늦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장 프랑스와 밀레의 친구입니다. 근데 밀레와는 다르게 부르주아 출신이에요. 집안이 되게 잘 살았습니다. 비록 그림은 늦게 시작했으나 파리 미술계에서 엄청 성공했던 화가였어요. 그래서 이 풍경화가를 따랐던 후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바르비종 이 지역에서 프랑스와 밀레 등과 함께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바르비종 파가 결성된 거죠. 근데 파리 미술계에서 코로의 풍경화가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후배들이 선배 장 바티스트 카미오 코로의 그림을 많이 따라하고 모작을 했어요. 근데 이 후배들은 그림을 팔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코로 형님한테 가서 형님 이거 제가 모작 따라했는데 사인해주면 안 될까요? 그 사인을 다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의 짝퉁 그림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그림은 진품이다.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주의로 일단 분류를 하고 바르비종파, 밀레의 친구. 이 화가가 사실주의 화가로 평가를 받지만 완전 객관적인 현실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 코로의 감성이 너무 많이 녹아들다 보니까 낭만주의 성향이 또 강합니다. 그래서 미술사조를 어떻게 분류할 때 딱 자를 수 없어요, 화가를.
미술사에서 억지로 묶은 게 되게 많잖아요. 여기는 파리 근교에 빌다 브레이라는 호수를 모티브로 그렸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튜브 물감이 발명되고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이 튜브 물감을 썼던 화가예요. 드디어 휴대용 이젤 가지고 바깥에서 그렸던 앙플람 에어라고 해서 외광파의 1세대 화가입니다. 워낙 인상주의가 유명하다 보니까 외광파, 모네하고 시슬레 등이 드디어 바깥에서 그림을 그렸대. 엄청난 혁명적인 그 사건으로 보통 보잖아요. 근데 원조는 따로 있다는 거죠. 장 바티스트 카미오 코로 때 바깥에서 이미 그렸습니다. 근데 인상주의 모네와 차이점이 뭐냐면 모네는 바깥에서 그린 걸 끝까지 고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장 바티스트 카미오 코로는 실내 스튜디오에서 그리는 것도 병행을 많이 했어요. 자신이 좀 상상했던 거, 특히 그림을 그리기 몇십 년 전에 이탈리아에 여행을 갔거든요. 그 여행을 갔다 오면서 봤던 아름다운 풍경들, 그런 것들의 추억과 파리 근교의 목가적인 풍경이 결합이 된 거죠. 무조건 사실이 아니라 카미오 코로의 감성과 상상력이 잘 녹아든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6년에 바르비 정파 그림이 왔었군요. 좋은 전시 많았네요. 정말 추천합니다. 이게 진짜 천재죠. 그리고 특유의 은빛깔의 요 터치, 이게 매력 포인트입니다. 카미오 코로가 이 시골에서 여인을 반복해서 그리거든요. 이후에도, 이전에도 모자 쓰고 치마를 입은 순박해 보이는 이 여인이 하나의 캐릭터예요. 그리고 얼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비로워 보이죠. 이 여인 잘 기억하세요. 다른 그림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카미오 코로의 그림이 짙은 녹색깔의 모노톤이죠. 어두운 색깔. 이른 아침에 습한 공기가 전해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잖아요. 전부 다 모노톤이에요. 저채도예요. 그런데 포인트로 이런 강한 카드뮴, 오렌지, 옐로우 계열을 찍습니다. 중간중간. 이 물감이 1840년대에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보급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이 색깔입니다. 중금속이죠.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물감 거의 안 쓰죠, 화가들이. 그러니까 색깔은 이쁘지만 맹독성에 몸에도 안 좋지만 환경 파괴의 주범이기도 하죠. 카드뮴. 전지 만들 때 쓰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카미오 코로는 낭만주의 플러스 사실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그림이 있습니다. 약간 시리즈 그림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구도가 거의 흡사하죠. 거의 시리즈 그림에 가깝습니다. 이 그림 이번에 안 옵니다. 이 그림만 와요. 참고하시고. 홍보 그림에 떴죠. 클로드 모네, 붓꽃. 자, 클로드 모네가 일본 판화, 일본 문화 오덕이죠. 고흐도 그렇고. 그리고 붓꽃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이리스. 그러니까 19세기 일본에서 수입된 종이에요. 붓꽃을 교배해서 19세기에만 200여 종이 있었대요. 탄생한 거죠. 새로운 그 교배종이. 그래서 이 붓꽃에 대한 뭔가 좀 애착, 약간 오덕 성향이 일본 판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왜냐면 후사이란 일본 화가의 붓꽃 판화를 수정했거든요. 이 계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때부터 정원에 붓꽃을 그렇게 많이 심었다고 해요. 말년에 모네가 좀 잘 살았잖아요. 그 일본식 정원을 꾸몄는데 연못 주변에 붓꽃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원 가꾸는데 진심이었던 게 뭐냐면 원예 전문가도 초빙을 했어요. 그 정도로 관리를 했거든요. 모네의 취향을 반영하는 그림이고, 그 일본식 정원에 또 일본식 다리가 있었잖아요. 위에서 바라본 시점이죠. 그래서 그 다리에서 관찰한 시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약간 외곽이 좀 하얗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완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네의 그림 자체가 아주 정밀한 완성도 있는 그림은 아니긴 한데 사망했을 때 남겨진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완성한 그림인지는 불확실하다고 해요. 약간 터치가 좀 날아가거든요. 말년 가면 갈수록 더. 이때부터가 백내장의 초기 증상이 있을 때라고 보기도 하더라고요. 완전히 백내장 심했을 때는 20세기 초에 독일의 표현주의 같은 미친 그림이 나옵니다. 불타는 정원 같은 이런 그림도 등장해요. 자, 아무튼 클로드 모네의 붓꽃이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도 이렇게 왔는데 모네와 마찬가지로 클로즈업한 게 좀 비슷하죠. 붓꽃을 클로즈업한 것도 이것도 비슷하고, 이게 조그만 외곽이 흐릿하면요 거의 추상에 가깝죠. 고흐의 잡초를 그린 이 작품도 여기 길을 안 그렸다면 풍경이 아니라 추상화로 오해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름 디테일이 있는데, 풀밭에 이거 나비입니다. 나름 나비도 그렸어요. 1890년이 고흐가 생을 마감했던 연도거든요.
그 생래미에 있을 때입니다. 봄에서 초여름 그 사이일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생래미 정신병원에 그 근처에 버려진 정원이 있었대요. 그 버려진 정원에 잡초들이 그 우거진 밭을 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흐도 그렇고 자연에 대한 관찰을 열심히 한 것은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이라고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반 고흐가 일본 문화를 설명한 책을 열심히 읽었대요. 어떻게 보면 유럽인이 일본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쓴 책이죠. 일본은 아주 따뜻한 남쪽 나라니까 우키요 파나처럼 이런 색감이 나온 것은 뜨거운 태양 아래 있는 나라니까 이런 그림을 그렸겠지 해서 일본 파나처럼 그리기 위해서 따뜻한 곳으로 가야 돼. 근데 일본은 갈 수 없으니까 남프랑스로 이사 온 거거든요. 거기가 아를리였어요. 잘못 안 거죠. 일본 추울 땐 진짜 춥잖아요. 겨울에 삿포로 가면. 일본에 대해 이해가 좀 부족했을 때 일본인들은 되게 순수하다고 여겼대요. 현명한 일본인.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천문학이나 과학,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자연 속에서 꽃처럼 살아가는 순수한 일본인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대요. 관찰, 일본 사람처럼. 그 영향이라고 많이 보더라고요. 고흐의 굵직한 분놀림이 아를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전성기입니다. 고흐가 솔직히 정신적으로는 가장 힘들었을 때잖아요. 생림이 정신병원에 있을 때. 이때 별이 빛나는 밤이 탄생하죠. 비슷한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정물라를 따로 분류를 했거든요. 몇 점 안 됩니다. 처음에 이 그림 보면 이게 누구 그림이 아실 수도 있는데 폴 세잔 그림이에요. 우리가 아는 세잔이 나오기 전이죠. 폴 세잔의 암흑기로 분류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암흑이라는 게 그림 스타일 때문에 어두운 시기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폴 세잔한테 인생에도 암흑기이긴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전에는 폴 세잔이 원래 아카데믹한 교육 별로 안 좋아하니까 독학의 화가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름 좋은 학교 가려고 시험을 봤었어요. 1861년부터 70년도까지 에꼴데 보자르 하면 프랑스의 명문 미술 학교잖아요. 계속 지원했다가 수차례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 무렵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61년에 에콜데 보자르 학교 지원했다 탈락하고 아보제 은행으로 가서 잠깐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60년도는 폴 세잔의 그 사실주의 시대 혹은 낭만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선배 화가 이 세잔이 낭만주의 거장 들라크루아를 정말 존경했잖아요. 색채가 조금 강한 그림은 약간 잔혹하고 사람 죽이거나 이제 여자를 겁탈하는 이런 주제를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낭만주의 성향의 들라크루아의 영향을 받은 그림이고, 이런 어두운 색채의 그림은 사실주의 성향이잖아요. 그 루브르에서 폴 세잔이 이 무렵에 습작을 되게 많이 했대요. 샤르댕 사실주의 거장의 그림을 많이 연구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 영향에서 나온 사실주의 시대의 그림이죠. 그래서 터치는 인상주의처럼 이렇게 날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초창기부터 폴 세잔 특유의 좌우 대칭을 못 맞추는 습관은 여전하죠. 그러니까 형태력에는 조금 에꼴데 보자르에 들어가기엔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들어가려면 정확한 형태력을 요구하잖아요. 정물 그릴 때에 투시도 안 맞고 타원형 정물을 그릴 때 좌우가 맞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초창기 의도적으로 세잔이 형태를 투박하게 그리는 그 전성기 이전부터 사실화를 그릴 때 정확한 형태의 정물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캔버스도 뭔가 좀 비뚤게 세워져 있죠. 요거 뭔가 좌우 대칭 이 기울기가 비틀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폴 세잔이 일찌감치 61년부터 에꼴데 보자르에 들어가서 졸업까지 멀쩡하게 했다면 우리가 잘 아는 현대미술을 있게 한 그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세잔이 오히려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몰개성의 세잔의 평범한 그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오히려 아카데믹한 이 교육을 안 받아서 혁명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실패가 마냥 나쁘지는 않았다, 세잔한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떨어지고 아버지가 안 그래도 반대하는데 미술을 하는 거를. 그리고 이때 아버지가 미술한다고 하니까 재정적으로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거의 가난한 시절이에요. 이때 집은 부자지만 아들한테 지원을 안 해줬죠, 아버지가. 그리고 하나 디테일이 있는 게, 그림을 처음에 소장한 게 본래 폴 세잔의 절친이었던 에밀 졸라, 역사적인 파리의 소설가이면서 평론가였죠. 세잔을 디스하는 그 소설을 내기 전에 이 그림을 그렸죠. 난로에 장작 타는 모습, 장작이 보이네요, 붉게.
이거 꽃입니다, 참고로. 저 처음에 꽃인지 몰랐어요. 70년부터는 인상주의 풍이고 1890년부터 우리가 아는 세잔의 전성기라고 보거든요. 그때 그림은 네, 안 옵니다. 안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보면 이거 세잔 그림을 알 거예요. 세잔의 그림, 다른 미국의 필라델피아나 뉴욕, 프랑스 파리, 다른 유럽 미술관 많이 다녀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그림이 오히려 더 좋은 그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고갱이 이런 것도 그렸네? 예, 이런 작품들이 이번에 오죠. 폴 고갱의 초기작입니다. 폴 고갱이 전업 화가 이전에 주식 중개인으로 일했을 때 부자였죠. 중산층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억대 연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잘 살았거든요. 그 이제 집안이 그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보니까 취미로 그림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80년대에 폴 세잔의 그림을 6점이나 구입했어요. 폴 고갱이. 근데 이 80년대부터 폴 세잔의 그 그림이 점차 파리 미술계에서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예술가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폴 세잔의 예술성을 높게 평가한 거죠. 일찌감치 폴 고갱이. 그러니까 폴 세잔의 거의 팬입니다. 폴 고갱이. 애착을 가졌던 그림이 뉴욕 모마에 있는 이 그림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그림 색감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그림을 브리타뉴 지방 다닐 때에도 가지고 다녔대요. 그만큼 정말 좋아했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시대의 폴 세잔의 그림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가 있죠. 이 그림도 너무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폴 세잔 비슷한데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색감도 잘 썼고. 폴 세잔이 시점을 자유분방하게 그려도 완전 2차원적인 평면 이런 그림까지는 많이 못 봤거든요. 이 시점은 완전 극도로 파괴한 그림까지 시도를 한 거죠. 브리타뉴 지방의 물통이라고 합니다. 브리타뉴 지방에서 그렸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1890년도면. 근데 특이하게 배경은 파리처럼 도시를 그려놨죠. 그리고 집 구조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잠깐 파리 갔을 때의 모습을 그린 건지 아니면 브리타뉴에서 정물을 그렸으나 근데 뒷 배경은 도시인 거죠. 그래서 이 도시가 상상인지 아니면 진짜 잠깐 파리 갔을 때의 그 도시를 보고 그리는 건지는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이때의 색감이 더 좋더라고요. 폴 세잔 따라했을 때. 여기 시그니처 사인이 있거든요. 이거 뒤집어 놓은 겁니다. P 고갱할 때 고, G-O 거꾸로 쓴 겁니다. 사인을 왜 뒤집어서 썼는지는 좀 불확실한데 이 테이블에 써진 것처럼 일부러 연출한 게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폴 고갱이었습니다. 이번에 첫날 오픈런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얼리버드 예매하기 정말 어려웠죠. BTS 콘서트 예매한 줄 알았어요. 접속해도 계속 안 들어가졌는데 혹시 첫날 보시는 분들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그림부터 보세요. 자, 제일 중요한 그림,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 이번 전시에서 이 그림을 메인으로 걸더라고요. 포스터의 메인이죠. 카라바조 작품은 하나하나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에 걸만하죠.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 그래서 이 작품 그렸을 때가 또 로마 시절로 보는데 정모라를 되게 많이 그렸을 때예요. 평가하기 나름이긴 한데 최초의 정물 화가도 카라바조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초의 누구누구는 믿진 않거든요. 왜냐면 알고 보면 최초 따로 있기 때문에 미술사는 평가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정물화가 있고 인물화랑 이렇게 연출된 작품인데 여기서 바로크적인 그 요소가 뭐냐면 이러한 그 빛과 어둠 대비 테네브리즘, 빛처리도 있지만 이전 르네상스 때의 동세가 살아있는 그림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표정 묘사도 리얼한 게 별로 없고 성모 마리아 인자한 표정처럼 정적입니다. 우아하고 도마뱀이 손가락 무니까 깜짝 놀라고 아파하는 그 순간을 포착한 거죠. 약간 여기 눈 주름도 보이고. 그래서 현재 진행형, 이게 바로크의 핵심이죠. 물론 카라바조의 그림이 다 동적이고 순간을 포착한 그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화가들, 조각가 베르니니, 동세가 극도로 살아나는 루벤스의 작품 보면 이전 르네상스 화가들처럼 현재 완료, 멈춘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 그림이 많죠. 이 작품처럼. 그걸 보는 포인트가 있다. 즉흥적이라는 거. 자, 이 정물 보시면 앞에는 체리, 자두가 있죠. 그리고 안에는 자, 이게 장미래요.
근데 장미가 이전부터 정모라를 보면 알레고리가 있죠. 정모라 하나하나 그 상징물이 있는데, 물론 정확하게 뭘 단정 짓기는 애매하지만 대략 상징하는 게 있거든요. 바니타스라고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인생무상, 아름다움과 시간의 덧없음, 늙음은 다 죽고 주름살 많아지고 시간의 덧없음, 이런 것을 보여주는 알레고리 중에 하나가 해골, 꺼진 촛불, 모래시계, 이런 거거든요. 바니타스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장미도 있대요. 이게 만약 시들었다면 그 바니타스 주제가 더 명확하게 보이겠지만 순간의 아름다움이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누구나 다 늙고 병들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덧없음, 어차피 시간 지나면 이것도 시들 텐데, 이런 걸 보여주는 알레고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빛의 효과가 멋있다고 하시고, 그쵸. 르네상스 때 극적으로 옆에서 오른쪽으로 극적으로 빛을 때리는 게 많진 않죠. 예, 여기 키워드로 적으면 좋은데, 자, 이 그림이 당시엔 되게 새로운 설정이었거든요. 정적인 이 정물과 인물화를 결합시키는 이런 동적인 설정. 프란체스코 마리아 델 몬테라는 추기경 후원자로부터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그림이 인기를 얻다 보니까 도마뱀 물리는 소년, 이 그림을 따라 모작들이 엄청 많이 등장했대요. 카라바조가 보통 후원자가 주문을 하면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이 시대는 다 주문자가 시키면 그려줄 때입니다. 근데 몇몇 그림은 카라바조 스스로 그린 작품도 꽤 있어요.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라는 작품도 카라바조의 그 성향, 잔혹함, 그런 걸 좀 보여주는 작품이죠. 이 작품도 특정한 주문자를 위한 그림이 아니래요. 후원자의 취향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 그림은 스스로 연구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스타일이 후원자들한테 관심을 갖게 만든 그 계기가 된 거죠. 오히려 당시에도 인기가 되게 많았던 그림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역대급 사이코, 분노 조절 장애자, 살인마였죠. 정가 14범, 로마에서 지인이랑 시집이 붙었다가 칼로 사람 찔러 죽이고, 그때부터 38세인가 돌아가시죠. 3, 4년인가가 그 도망자 인생이었죠. 카메라 효과의 시발점, 뭐 그럴 수도 있고, 연극 무대 같은 이 극적인 빛으로 더욱 입체적인 효과, 양감을 극대화하는 거를 키아로 오스크로라고 하거든요. 그게 혼동해서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빛 효과를 어쩔 때는 키아로 오스크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테네브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냥 비슷한 빛 효과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셔도 좋죠. 카라바조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 좀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둬놓고 그림 그리게 했어야 된다고 하지만요, 그나마 그림이라도 그려서 이 정도입니다. 그림 안 그렸으면 연쇄살인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술해서 그나마 이 정도였다. 그 광기를 예술로 풀었으니까. 그래서 칼 가지고 사람 찌르는 그림이 많은 거예요. 유디트 그림도 있고, 그죠? 메두사, 엽기적인 표정 묘사도 그런 그림도 있고요. 이번에 오는 작품 중에 MVP,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저는 이 그림으로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다 유명하거든요. 전 세계 각지에 자화상이 되게 많이 분포해요. 특히 네덜란드에 좀 많죠. 근데 더 극적인 건 뭐냐면 1669년에 렘브란트가 돌아가십니다. 이 69년에 자화상을 3점이나 그리거든요. 그 마지막 자화상 중에 한 점이 이번에 오는 거예요. 이걸 빌려준 거예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죠. 1순위 그림이다. 만약에 오픈런 하시는 분들 이 그림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63세의 자화상 3점 중에 하나입니다. 40년 동안 드로잉부터 판화, 유화까지 다 합해서 80여 점이나 자화상을 그렸대요. 근데 젊은 시절에는 약간 허세가 있거든요. 그 렘브란트가 사스키아 상인의 딸과 결혼하면서 엄청 부자였잖아요. 게다가 그림도 너무 잘 팔려요. 전성기 시절 때의 그 유명한 야경을 그리잖아요. 그때의 그림 보면 아주 부티나는 패션, 럭셔리한 액세서리, 그런 묘사를 정말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모자도 고급진 모자를 쓰고, 그러니까 나 부자고 잘 나가는 거를 좀 과시한 듯한 그런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당시에 렘브란트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치가 정말 심했죠. 낭비 비박도 있었고, 그리고 당시 수집가들 사이에서 예술가의 자화상도 수요가 있었대요. 찰스 1세는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몇 점 수집을 했다고 해요. 자, 이 작품 가까이서 렘브란트의 터치를 보는 매력이 있습니다. 자, 이 분놀림 보면 면이 아주 디테일하게 쪼개지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전에 플랑드르 선배들 화가들처럼 완전 정밀하게 그린 게 아니라 터치가 뭔가 좀 약간 투박하고 쪼개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정밀 묘사인 것 같죠. 그러니까 노인 피부를 정밀하게 그린 것 같아요. 주름살 터치 묘사의 장인이죠.
그리고 이 표정 보세요. 다양한 감정이 녹아들어 있죠. 물론 이 표정을 보고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겠죠. 이제 말년이잖아요. 병약해요. 말년에 너무 가난해서 걸칙도 많이 했대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좀 피곤해 보이죠.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받아들인 듯한 그런 체념. 그럼 어쩌겠어. 자기 만족 이런 느낌도 있고 슬퍼 보이기도 하고 아 인생 진짜 고달프다 이런 느낌도 있죠. 그림도 이제 별로 안 팔리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그런 느낌. 옛날에 화가들의 자화상이 지금의 셀카 푸사잖아요. 가장 이쁜 거를 보통 찍잖아요. 보정을 하거나 할 때. 근데 렘브란트는 이 말년 가면 갈수록 가식이 없습니다. 실존적이고 솔직함을 표현했다고 많이 보는 거죠. 렘브란트의 말년 자화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 울림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걸 그렸다는 것도 대단하죠. 그죠? 눈으로 뭔가를 말하는 것 같죠. 표정으로. 파란만장한 인생 살은 이 예술가의 눈빛. 좀 안쓰럽기도 하고. 렘브란트의 말년 초상화 진짜 매력적입니다. 붓터치도 그렇고. 또 하나 디테일 말씀드리면 엑스레이 스캔을 한번 하잖아요. 복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 엑스레이 스캔을 하면 그 과정이 보입니다. 본래는 렘브란트가 붓을 들고 그림 그리는 화가 연출샷을 그리려고 했대요. 근데 그 표정에 대한 그 집중에 좀 방해가 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정적으로 팔을 내리는 걸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카메라가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다른 렘브란트 그림도 보세요. 손 보면 어색한 게 있어요. 어색하거나 아니면 대충 그려져 있거나.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거울 보고 그려야 되는데 손을 상상해서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손이 약간 좀 어색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자화상도 보시면 손만큼은 조금 뭔가 어색하거나 대충 그려진 게 보일 겁니다. 실제로 보면 스탕달 신드롬 그런 걸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감수성 예민한 분들.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할까요,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